정말 서울이야? 컴퓨터 그래픽 아니야? 이게 말이 돼? 도시 한복판의 수달이라고? 한국 정부가 또 가짜뉴스 만든 거 아니야? 현재 전 세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댓글들입니다. CNN에서 방영된 한 다큐멘터리 때문인데요. 제목은 서울 한강생태복원의 기적이었습니다. 조회수 2천만 회를 넘어서며 소셜미디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의심과 정말 대단하다는 감탄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한국의 대규모 이미지 메이킹 작전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었어요. 과연 서울 한강의 생태복원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논란의 중심에는 한 명의 미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레베카 콜린스입니다. CNN에서 국제탐사 다큐를 만드는 프로듀서죠. 새벽 4시 애틀란타 본사 32층 편집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텅 비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11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책상 위 3개의 모니터 중 가운데 것에 영상 하나가 멈춰 있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재생 버튼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서울 한강생태복원의 기적. 썸네일에는 수달이 물 위를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갈대밭 사이로 하얀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석양을 배경으로 한 완벽한 구도였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완벽해서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재생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멈췄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거든요. 완벽한 성공 사례는 거의 다 거짓이라는 것. 커피잔을 들어 마셨어요. 이미 식어서 차갑고 쓴맛만 났습니다. 하지만 잠을 깨기엔 충분했어요. 오늘도 긴 밤이 될 것 같았거든요. 벽에 걸린 액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만든 탐사 다큐 포스터들이었어요. 그린피스의 거짓말, 아마존의 배신, 북극곰 사기극. 모두 환상을 깨뜨린 작품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환경단체에 포장된 캠페인을 봐왔어요. 대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이미지 메이킹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지난 15년간은 그런 거짓말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살아왔죠. 첫 번째 작품은 유럽의 한 환경 NGO였어요. 북극곰을 구한다며 수억 달러를 모금했지만 실제로는 후원금의 80%를 운영진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내는데 2년이 걸렸어요. 두 번째는 남미 정부의 아마존 보호 정책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에는 보호구역 확대를 발표하면서 뒤로는 벌목 허가를 몰래 내주고 있었어요. 위성사진과 내부 문서를 확보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로 에미상까지 받은 작품이 완전히 조작된 각본이었거든요. 멸종위기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배치하고 스태프들이 연기하며 촬영한 가짜 다큐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모든 성공 사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너무 완벽한 이야기일수록 더욱요. 그런데 서울이요? 인구 1,000만 명의 거대 도시 한복판에서 멸종위기종이 서식한다고요? 수달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천연 기념물 새들이 날아다닌다고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성공 사례가 아니라 연출 냄새가 나는데.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영상 길이는 40분이었습니다. 제작진은 CNN이 아니라 프리랜서 팀이었어요. 그것도 수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내부 제작팀이 담당하거든요. 외부 용역이라는 건 검증이 덜 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영상 설명란을 읽어봤습니다. 20년간의 체계적 복원 작업,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생태계, 기적 같은 변화. 전형적인 홍보 문구들이었어요. 댓글을 살펴봤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대단한 한국. 이게 가능하다고. 대부분 감탄과 찬사였어요. 하지만 몇 개의 의심스러운 댓글도 보였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아니야? 연출된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해서 이상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20년 만에 도시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책상 위 검은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죠. 레베카, 잠깐 얘기하자. 에드워드 헤인즈였습니다. CNN 글로벌 편성 총괄 디렉터죠. 목소리에는 늘 그랬듯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기계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울 건 봤나?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터지고 있어. 조회수만 2천만 넘었어. 저는 새로 고침을 눌러봤어요. 정말로 조회수가 급속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 공유수도 엄청났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전부 난리야. 헤인즈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실로 와. 내가 맡을 거야. 어떤 방향으로요? 성공이면 성공대로, 거짓이면 거짓대로. 논쟁이 되게 만들어. 헤인즈는 항상 이랬어요. 진실보다는 시청률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든 충격적인 폭로든 상관없었어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논쟁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무제한이야. 이건 놓칠 수 없는 소재거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다시 무언가를 부숴야 할 차례였어요.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든 완벽한 성공 사례든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서울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왜 자꾸 그 도시가 신경 쓰일까요? 저는 책 선반에서 세계 지도를 꺼냈어요. 한국을 찾아봤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였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 예전에 한국 전쟁 다큐를 만들 때 자료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세기 중반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정말 생태복원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미지 메이킹일까요? 모니터 속 수달이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너무 평화로워서 불안했어요. 진짜 자연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연출된 장면일까요? 저는 마우스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생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애틀란타는 고요했어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만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어디에도 자연은 없었어요. 과연 서울은 다를까요? 정말 도시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포장된 거짓말일까요? 제 경험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직접 가서 진실을 밝혀내야겠어요. 저는 항공편 검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14시간이 걸렸어요. 꽤 긴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야겠어요. 25년간 쌓인 의심을 풀어낼 시간이 왔습니다. 서울이 과연 기적의 도시인지 아니면 거대한 사기극인지 확인해야겠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진실이 무엇인지요. 다음 날 오전 9시. CNN 본사 32층 회의실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어요.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선들이 위아래로 춤을 췄어요. 마치 주식 차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중앙의 타원형 테이블은 검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위에 놓인 10여 개의 노트북에서 파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커피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공기 중에 섞여 있었어요. 헤인즈가 정확히 9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인사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손에는 검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유럽 환경 다큐 시청률 봤나?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참혹한 숫자들이 떴습니다. 시청률 0.3%, 온라인 조회수 10만 회, 소셜미디어 공유수 2,000건. 진실을 다뤘지. 정확한 데이터, 과학적 근거, 전문가 인터뷰. 헤인즈의 목소리에 냉소가 묻어 있었어요. 1년 제작비 500만 달러 투입했고 결과는 봤겠지만 저는 그 프로젝트를 기억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어요. 과학자들과 1년간 협력해서 만든 야심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망했죠.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
헤인즈가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논쟁성 다큐멘터리들의 시청률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의혹 제기, 반박, 재반박. 싸움이야. 숫자들은 모두 높았습니다. 시청률 10% 이상. 온라인 조회수 억 단위.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백만 건의 논쟁이 벌어졌어요. 환경단체 비리 폭로 다큐, 시청률 13%. 정부 정책 조작 의혹 다큐, 시청률 15%. 유명 인사 위선 폭로 다큐, 시청률 18%. 헤인즈가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보이나? 모두 뭔가를 공격하고 있어.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규칙을 따라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규칙은 명확했어요. 감동보다는 충격, 희망보다는 의혹, 건설보다는 파괴. 서울 건도 마찬가지야. 헤인즈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의 위성사진이었어요. 거대한 도시가 한강을 따라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공 사례든 대형 사기든 상관없어. 논쟁만 되면 돼. 스크린에 예상 시청률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두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1번. 서울의 기적이 진짜라면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이 열광할 거야. 시청률 8% 예상. 시나리오 2번. 서울의 기적이 가짜라면 한국 정부의 거대한 사기극 폭로. 시청률 12% 예상. 헤인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이기는 거야. 저는 목이 말랐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산은 무제한. 촬영팀도 내가 골라. 헤인즈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예산 계획서가 스크린에 떴어요. 항공료, 숙박비, 현지 촬영비, 통역비, 장비 대여료. 총합 20만 달러였습니다. 기간은 일주일. 충분하잖아. 일주일. 복잡한 진실을 밝혀내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헤인즈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영웅이든 사기꾼이든 우리는 상관없어.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시청자들이 싸우게 만들기만 하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서울이라는 이름이 자꾸 걸렸거든요. 언제 출발하죠? 내일. 항공편 예약해뒀어. 헤인즈가 서류 뭉치를 저에게 밀어줬어요. 항공편 일정, 호텔 예약 확인서, 현지 연락처 목록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서울시청에서 연결해줄 거야. 한국어 통역도 준비됐어.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가에 서서 애틀란타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40층 높이에서 보니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았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자동차들이 빽빽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디에도 자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몇 개의 작은 공원이 있었지만 그것도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진짜 야생은 도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나 있었어요. 과연 서울은 다를까요? 정말 도시 한복판에서 야생동물이 살 수 있을까요? 수달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멸종위기 새들이 날아다닐까요? 아니면 이것도 잘 만들어진 환상일까요? 정교한 연출과 마케팅의 산물일까요? 제 경험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환경 기적들이 그랬거든요.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노트북, 녹음기, 그리고 의심. 언제나 그랬듯 의심이 가장 중요한 도구였어요. 항공편 확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인천행 K86편. 내일 저녁 출발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 영상 썸네일을 다시 봤습니다. 수달이 여전히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갈대밭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곧 직접 확인하게 되겠죠. 의심의 눈으로요. 내일이면 진실이 시작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다리가 뻣뻣하고 어깨가 아팠습니다. 11월 중순의 서울. 공항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차갑고 건조했어요. 가을 끝자락의 쌀쌀함이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어가 귓가에 낯설게 들렸습니다. 간판들도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어요. 현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윤태성입니다. 악수도 짧았어요. 사무적이면서도 어딘가 편안했습니다. 악수하는 손이 거칠었어요. 손톱 밑에는 흙이 조금 끼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레베카 콜린스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제 뒤를 따라오는 촬영팀을 봤어요. 독일에서 온 사운드 엔지니어 사라 밀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인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먼저 보시죠. 짧은 한마디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브리핑이 있기 마련인데요.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이동 계획, 촬영 일정, 준비된 자료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면서 저는 질문을 쏟아냈어요.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죠? 생태보건에 참여한 기관들이 몇 곳이나 됩니까? 통계는 누가 관리하나요? 연출구역과 자연구역을 구분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윤태성은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간혹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긴 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한국어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와는 한국어로 간단하게 대화했습니다. 암사생태공원으로 가주세요. 그것뿐이었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야 한마디를 했습니다. 질문은 현장 보고하셔도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짜증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이쯤에서 파워포인트와 통계 자료가 쏟아지기 마련인데요. 변명과 설명, 자랑거리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다. 이런 성과를 거뒀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런 말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수십 층짜리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애틀란타보다 훨씬 밀도가 높았어요. 자동차들도 도로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대, 기아, 삼성 같은 한국 브랜드들이 많이 보였어요. 교통량이 상당했습니다. 여기서요? 택시가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주변은 여전히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도로에는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습니다. 네. 암사생태공원이라는 팻말이 보였어요. 하지만 입구에서 보이는 건 평범한 풀밭뿐이었습니다. 몇 개의 벤치와 산책로가 있었어요. 특별할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윤태성이 차에서 내렸어요. 저희도 따라 내렸습니다. 사라가 음향 장비를 챙기느라 분주했어요. 독일제 고급 장비들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야생동물을 볼 수 있나요? 윤태성은 대답 대신 걷기 시작했습니다. 갈대밭 쪽으로요. 그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요. 입구에서 보던 것과 달리 안쪽은 달랐어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저보다도 높았어요. 사이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물에 울렸어요.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랑거리는 작은 소리였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갈대 끝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 같았어요. 윤태성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따라서 조용해졌어요. 물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연못 한가운데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첨벙, 찰랑하는 소리. 윤태성이 속삭였어요. 저기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갈대밭 사이, 물 위에 무언가 스치고 있었어요. 갈색 실루엣이었습니다. 길쭉한 몸에 둥근 머리. 물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모습. 꼬리가 물살을 가르고 있었어요. 수달이었습니다.
정말 수달이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서울 한복판인가요? 수달은 우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했어요. 자연스럽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다시 떠올랐어요. 진짜네요. 사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야생 수달이에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달의 움직임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연출된 것 같지 않았어요. 윤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과연 무엇을 더 보여줄까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해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대 끝이 석양에 반짝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들이 일렁였습니다. 수달은 우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했어요.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입에 작은 물고기를 물고 있었어요. 은색 비늘이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음향 장비를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에도 불구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야생 수달이 도시에서 살고 있다니. 또 다른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작은 개체였어요. 새끼인 것 같았습니다. 몸집이 어미의 절반 정도였어요. 두 마리가 함께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성애였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봤던 야생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새끼 수달이 어미를 따라다니며 헤엄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투른 동작이었지만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가끔 물속에서 뒤뚱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연출이라면 이렇게 지루할 리가 없어. 카메라를 의식하는 동작이 있을 텐데. 하지만 수달들은 완전히 무관심했어요. 사냥하고 먹이를 나누고 물장구를 치는 모습. 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새끼 수달이 갑자기 물 위로 뛰어올랐어요. 장난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어미 수달이 그것을 지켜보며 따라서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놀이 행동을 연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동물들의 즉흥적인 행동이었거든요. 윤태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수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자랑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광경이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요. 언제부터 여기 살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2년 전부터 목격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년.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한강 수질이 개선되면서부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보다 담담함이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결과를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 강엔 물고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20년. 긴 시간이었어요.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군요. 수달 가족은 30분 정도 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끔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경계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연출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느리고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드라마틱한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야생동물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수달들은 갈대밭 깊숙이 사라져갔어요. 잠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 위에 작은 물결만 남았어요. 우리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음향 장비를 내렸어요. 이게 정말 서울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시내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입니다. 윤태성이 웃으며 답했어요. 30분. 정말 가까운 거리였어요. 도심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니.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분명 특별히 관리하는 보호구역일 거예요. 일반적인 도시 환경은 아닐 겁니다. 아니면 관광용으로 조성한 인공 서식지일 수도 있고요. 다른 곳도 볼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아침 일찍 나오시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더 많다고요?
윤태성이 신비롭게 웃었어요. 수달은 시작일 뿐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거든요. 무엇을 더 보여줄 생각일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공원을 나서면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본 장면이 진짜였을까요? 정말 야생수달이 서울 시내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레베카, 오늘 본 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 곳만 봤으니까. 하지만 그 수달들은 진짜였어요. 연출이 아니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수달의 행동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장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곳의 성공 사례가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본사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헤인즈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뭔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수달이 잠들어 있겠죠. 도시 한복판에서요. 정말 그럴까요? 내일이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다음 날 새벽 5시. 호텔방 전화가 울렸어요. 헤인즈였습니다. 왜 보고가 없지?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어요. 시차 때문에 애틀란타는 아직 오후였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자료가 부족해서요. 감동 스토리는 됐고 이제 데이터가 필요해. 헤인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수질, 공기질, 소음도. 정말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윤태성에게 연락했어요. 환경 측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가 흔쾌히 답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1시간 후 우리는 한강수질 검사소에 있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소속 연구원들이 매일 수질을 측정하는 곳이었어요.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흰색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깨끗했어요. 여러 개의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담당 연구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김미진 연구원입니다. 그녀가 실험실로 안내했어요. 각종 분석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미경, 분광 분석기, pH 측정기들이요. 현재 한강 수질은 2급 수준입니다. 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20년 전 4급에서 크게 개선된 거죠. 모니터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년도별 수질 변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개선이 보였어요. 2급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수달 같은 포유류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현미경으로 한강 물을 보여줬어요. 작은 생물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플랑크톤, 조류, 각종 미생물들이요. 렌즈를 통해 보니 놀라웠어요. 물 한 방울 안에 수많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작은 생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먹이사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이런 미생물이 많다는 건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이죠. 다음은 공기질 측정이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니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또 다른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특별히 나쁘지 않아요. 모니터에 수치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PM2.5, PM10, 이산화질소, 오존 농도. 모두 허용 기준치 내에 있었습니다. 소음도도 확인했어요. 소음 측정기를 들고 공원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도시치곤 조용한 편이었어요. 야생동물이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윤태성이 말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의심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질 2급, 공기질 보통, 소음도 양호. 숫자들이 하나씩 쌓여갔어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환경 자료들이 과장되거나 조작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 숫자들은 너무 솔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이 살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었어요. 그럼 정말 자연적으로 돌아온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절로 된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20년간의 체계적인 복원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가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90년대부터 시작된 한강 종합정비 사업, 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장 폐수 처리 강화, 생태 서식지 복원. 하나하나가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었어요.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인내였어요. 윤태성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 있었어요. 급하게 결과를 내려 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기다렸나요? 수달이 돌아오는데 15년 걸렸어요. 윤태성이 말했어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죠. 15년. 그 숫자가 제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노력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실패할 수도 있었잖아요. 물론이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윤태성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생명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생태복원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마라톤이죠. 긴 호흡으로 가야 해요. 저는 그 말에 뭔가 울림을 느꼈어요. 20년을 기다린다는 것.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는 것. 그런 인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군요. 숫자들이 감정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데이터가 하나씩 쌓일수록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건 조작하기 어려운 종류의 증거들이었어요. 이건 시작입니다. 윤태성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무엇의 시작일까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날 오후 제가 처음으로 헤인즈에게 중간 보고를 했어요. 데이터는 확인됐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없어요. 전화 너머로 헤인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럼 진짜라는 거야?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더 봐야겠어요. 빨리 결론 내라. 시간이 없어. 하지만 저는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셋째 날 새벽. 윤태성이 더욱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걸 보게 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곰리 갯벌이었어요. 한강 하구의 핵심 지역이죠. 서울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5시에 도착했어요. 썰물이라 넓은 갯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야가 탁 트인 평원 같았어요. 새벽 안개가 물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촉촉했어요. 바다 냄새와 갯벌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발밑 갯벌이 부드럽게 발을 받아줬어요. 질척한 감촉이었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지는 땅이었어요. 저어새 번식지예요. 윤태성이 설명했어요. 전 세계 개체수의 20%가 이곳에 모여요. 20%라고요? 전 세계 저어새의 5분의 1이 서울 근처에 산다는 건가요? 정말이에요? 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집중도죠. 갯벌 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이 푹 빠지는 질감이었어요. 하지만 걷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이 있었어요. 갯벌을 자세히 보니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었어요. 깨와 갯지렁이가 만든 구멍들이었습니다. 생명의 흔적들이었어요. 저기 보세요. 윤태성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멀리 갯벌 위에 하얀 점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이 가니 새들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새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수백 마리는 되어 보였습니다. 저어새였어요. 정말 많은 저어새들이 갯벌 위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장관이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사라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수십 마리의 저어새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갯벌을 훑고 있었습니다. 넓적한 부리로 물속을 저으며 먹이를 찾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이로 다른 새들도 보였어요. 노랑부리백로가 우아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목이 긴 큰 고니도 몇 마리 보였어요. 이게 다 야생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물론이죠.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윤태성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갑자기 갈대밭에서 아름다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가지 음색이 섞인 복잡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팔색조예요.
윤태성이 귀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깃털이 8가지 색이라 팔색조라고 불러요. 팔색조가 갈대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새였습니다. 초록, 파랑, 갈색이 어우러진 깃털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게 서울 한복판이라고요? 사라가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중심에서 1시간 거리예요. 윤태성이 웃으며 답했어요. 1시간. 정말 가까운 거리였어요. 이런 원시자연이 도심과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저 새 한 마리가 우리 가까이 다가왔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제가 말했어요. 여기선 사람들이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요. 윤태성이 설명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 관계가 형성된 거죠. 정말 신기했어요. 야생동물이 인간을 신뢰한다는 것.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 큰 고니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랐어요.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날개 펼친 길이가 2미터는 넘어 보였어요. 하늘을 가로지르며 우아하게 비행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다른 고니들도 날아올랐어요. 마치 편대비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새들로 가득 찼어요. 수백 마리의 새들이 동시에 날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날개 소리가 울에 같이 울렸어요. 저 고니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라가 물었어요. 시베리아에서 월동차 온 거예요. 윤태성이 답했어요. 매년 겨울이면 이곳으로 와요. 시베리아에서 서울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이곳을 찾는다는 것. 이곳이 그들에게는 안전한 휴식처인 거였어요. 이건 한 도시의 성과가 아니에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세계가 선택한 장소예요.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곳은 단순한 서울의 생태공원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거점이었어요. 몽골에서 출발한 새들이 이곳에서 쉬어갑니다. 중국 북부에서 온 새들도 이곳에 머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새들도 이곳을 거쳐갑니다. 서울이 증명한 건 생태복원의 가능성이에요. 윤태성이 말했어요. 새들의 울음소리가 갯벌을 가득 채웠습니다. 생명의 합창이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모인 생명들의 축제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건 조작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한 도시의 노력이 세계적인 의미를 갖게 된 거였어요. 서울은 더 이상 한국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생태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 거였어요. 넷째 날 오후. 윤태성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장소로 안내했어요.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 습지였어요. 정치의 중심과 한복판에 자연이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맹금류를 볼 수 있어요. 윤태성이 말했어요. 도심에서 사냥하는 모습이죠. 정말일까요? 도시 한복판에서 맹금류가 사냥을 한다고요? 육식동물이 도시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공원에 도착하니 전망대가 있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이었습니다. 주변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40층, 50층짜리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어요. 자동차들이 도로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맹금류가 살 수 있을까요? 저기 보세요. 윤태성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큰 새 한 마리가 고층 빌딩 사이를 날고 있었습니다. 날개폭이 엄청났어요. 2미터는 훨씬 넘어 보였습니다. 흰 꼬리술이에요. 윤태성이 설명했어요. 천연기념물 330호 1급 멸종위기종이죠. 흰 꼬리수리가 도심을 나는 장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마치 고층 빌딩들 사이를 헤엄치는 것 같았습니다. 수리가 빌딩 옥상에 앉았어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왕자 같았어요. 전혀 주눅들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도시의 둥지를 트는 맹금류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어요. 윤태성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뉴욕에도 런던에도 파리에도 이런 광경은 없었습니다. 서울만의 특별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다른 새가 나타났어요. 훨씬 작았지만 빠른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황조롱이었어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하강했습니다. 비둘기를 추격하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실제 사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와, 실제 사냥 장면이네요. 사라가 흥분해서 카메라를 들었어요. 황조롱이의 사냥은 순식간이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발톱으로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나무로 날아가 먹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야생의 법칙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자연의 질서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윤태성이 말했어요. 도시 안에서도 먹이 사슬이 완성된 거죠. 정말 놀라웠어요. 인공적인 도시 환경에서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니요. 콘크리트 정글이 진짜 정글이 된 거였어요. 또 다른 맹금류가 나타났어요. 참수리였습니다. 흰 꼬리수리보다도 더 컸어요. 날개를 펼치면 3m는 넘어 보였습니다. 참수리가 한강 위를 선회했습니다. 물고기를 노리는 것 같았어요. 수면 가까이 날아가며 먹잇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급강하했어요. 물 위를 스치며 발톱으로 물고기를 낚아채는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냥이었어요.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잡힌 물고기가 발톱에서 꿈틀거렸어요. 참수리는 근처 나무로 날아가 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 위를 다시 맹금류가 나는 장면.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이런 장면을 찍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카메라를 내리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찍을 자격이 없어요. 사라가 중얼거렸어요. 그냥 봐야죠. 정말 그랬어요. 이 순간은 카메라에 담기보다는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흰 꼬리수리가 다시 날아올랐어요. 빌딩들 사이를 웅장하게 가로질렀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어우러진 모습이 장엄했어요. 마천루와 맹금류가 함께 있는 풍경. 뉴욕에서도 홍콩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오직 서울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게 서울 생태복원의 상징이에요. 윤태성이 말했어요. 최상위 포식자가 돌아왔다는 건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이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생태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맹금류가 살 수 있다는 건 그 아래 모든 단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였습니다. 미생물부터 물고기, 작은 새들, 그리고 최상위 포식자까지 모든 단계가 완성된 거였어요. 최상위 포식자는 거짓 위에 살지 않습니다. 윤태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조작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맹금류가 도시에서 산다는 건 모든 것이 진짜라는 증거였어요. 포식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생태계의 건강함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맹금류들이 하나둘 자신들의 잠자리로 향했습니다. 하루의 사냥을 마치는 시간이었어요. 황조롱이가 마지막으로 울음소리를 냈어요.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야생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서울의 생태복원은 진짜였습니다. 이건 세계가 주목해야 할 성과였어요. 의심으로 시작한 여행이 경외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밤이었어요. 윤태성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오늘 밤이면 들을 수 있어요. 마지막 퍼즐 조각을요. 우리는 다시 한강하구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어둠이 깔린 습지였어요. 비냄새가 촉촉한 공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였어요. 도시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은하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달빛이 갈대밭을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걸어주세요. 윤태성이 속삭였어요. 갈대밭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밑이 질척거렸어요. 비가 내려 땅이 촉촉했습니다. 습기가 옷에 배어들었어요. 갈대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자연의 대화 같았습니다. 여기서 들어보세요. 윤태성이 멈춰섰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와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갈대가 스치는 소리도 났어요. 그런데 잠시 후였어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개골개골. 개구리 소리였어요. 정말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맹꽁이에요. 윤태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2년급 멸종위기종이죠.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울고 있었어요. 합창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도 섞였어요. 더 높은 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더 맑고 청명한 소리였어요. 수원 청개구리예요. 윤태성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20년 전에 사라졌다고 기록된 소리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 소리를 정말 서울에서 듣고 있는 건가요? 25년 전 어린 시절에 들었던 바로 그 소리를요? 각기 다른 음색이 어우러져 자연의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길을 가르며 멀리 퍼져나가는 소리였어요. 생명의 찬송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서울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사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네. 도심에서 30분 거리예요. 윤태성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어요. 25년 전 조지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들었던 그 소리. 어린 시절 들었던 자연의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풍부했어요. 더 많은 종류의 개구리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하모니였어요. 사라졌던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들었던 겁니다. 윤태성이 말했어요. 환경이 회복되니 다시 울기 시작한 거죠. 사라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잠시 후 다시 껐습니다. 이건 남기면 안 돼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기억으로 남겨야 해요. 정말 그랬어요. 이 순간은 데이터로 남기기보다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영혼에 새겨야 할 소리였어요. 개구리들의 합창이 계속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축제 같았어요. 생명들의 환영 파티 같았습니다. 저는 조지아의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25년 전 함께 들었던 그 밤을. 한 번 떠난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신 할아버지의 말씀을. 하지만 틀렸어요. 생명은 돌아왔습니다. 기다려주면 돌아왔어요. 이 소리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물었어요. 15년이요. 윤태성이 답했어요. 수질이 개선되고 서식지가 복원되고 먹이 사슬이 회복되기까지. 15년.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들었죠. 윤태성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믿었어요. 생명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25년간 쌓인 의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서울이 증명한 건 자연의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방식이었어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마치 우리 대화를 듣고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넘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개구리들은 지치지 않고 계속 불렀습니다. 생명의 찬가였어요. 희망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의심으로 시작한 여정이 침묵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어요. 경외감이었습니다. 인정이었어요. 감사였습니다. 서울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인간과 야생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는 의심할 게 아니라 전해야 할 이야기라는 걸.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걸요. 개구리들의 합창이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생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울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걸요. 희망을 나누는 걸요. 의심으로 시작해서 침묵으로 끝난 여행.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찾은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서울의 기적은 진짜였어요.